초대받게 된 김병권이라고 합니다. 협동상사라는 말이 마포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라는 말보다 훨씬 듣기 좋네요. 예, 듣기 좋은데 오늘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아마도 이 이야기 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계되시는 분들일 텐데 기후 얘기가 사회적 경제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기후와 경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기왕 책을 소개하면서 한 3, 40분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뭐 경제도 사정이 별로 안 좋지만 기후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해였습니다. 최근 이제 아직 뭐 올해가 약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기후 관련된 학자들이 대충 추정하기로는 2023년 올해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유엔에서 정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인데 올해 아마도 이제 1.3도 정도까지 근접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올해 기후가 상당히 안 좋은 시점이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 기후위기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심화되고 또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어렵죠. 기후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경제 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경제하고 기후를 한꺼번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서 아마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요 프레젠테이션에는 파란 그래프하고 빨간 그래프 두 개가 있잖아요. 이 파란 그래프는 뭐냐면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물어봐요. 시민들에게, 전 세계 시민들에게 기후위기가 심각하냐고. 근데 한국 포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90% 넘게 심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 정도면 기후 대처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 이유는 이제 오른쪽에 빨간 그래프가 말해주는데 경제 문제가 경제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를 대처하겠냐 그러면 3분의 2 정도가 경제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기후 문제하고 경제 문제 두 개가 한꺼번에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은 경제 문제부터 풀고 기후를 나중에 풀자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경제 문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늘 나빠요. 그러면 올해도 경제 문제 때문에 기후 문제는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도 경제 문제 안 좋거든요. 그러면 후년으로 밀고 이러다 보니까 기후 대응이 계속 미뤄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경제 문제하고 기후 문제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지, 둘 다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제 이걸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쪽 관련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기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 조금 이따 이제 이거 제 뒤에 말씀해 주실 분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공유할 건데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경제학으로 말이죠. 경제는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장 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어떤 상품을 필요로 하는지 사람과 상품의 관계가 있죠. 이건 우리가 아는 경제 문제 중에 가장 일반적인 건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의외로 경제는 사람과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사회적으로 만든 상품 또는 그 부를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끼리 공정하게 나눠 갖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제라고 해요. 이걸 잘못 처리하면 사회에서 불평등 문제가 생기죠. 그 분배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일부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사람과 상품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경제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지금까지 경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해오질 않은 거죠. 그냥 자연은 주변에 있는 너무 무한하다고 생각하니까 크니까 거기서 필요한
원료나 에너지를 갖다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경제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거예요. 왜? 기후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 기후 문제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기후는 우리가 기후위기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도 생기는 게 기후위기잖아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도 왜 생기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대기 중에 너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이고 그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이고 그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왜 많이 배출했을까요? 그거는 석탄석유 가스라고 하는 화석연료를 땅속에서 대량으로 꺼내서 에너지로 썼기 때문이죠. 왜? 산업 문명을 만들려고 우리가 최근 한 몇백 년 동안 어마어마한 분량의 화석에너지를 갖다가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 1000년 뒤쯤에 우리 후손들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보고 탄소시대 사람이라고 부를 거라고 제레미 리프킨이 말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2000년대 사람을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시대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이 화석연료가 기후라고 하는 자연 조건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된 거죠. 전통적으로는 여러분들 책방 가보면 환경경제학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경제학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심이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가 중심이고 자연은 시장경제 밖에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에서 생산 활동을 할 때 환경에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건데 이게 워낙 시장경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에너지나 자연 자원이나 아니면 대기나 물이나 공기나 이런 요소들을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환경 악화를 하는 걸 막지 못해왔던 겁니다. 최근에 수십 년 동안 환경경제학도 1970년대부터 생겼으니까 역사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의 악화를 생태적인 악화를 방지하는 데 실패했던 거죠.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경제학 원론에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생산순환 모델이에요. 여기 보면 가게하고 기업 사이에 서로 돈과 상품이 뱅글뱅글 도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 경제학 원론의 맨 앞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말해주는 도식인데 이 그림에 잘 보시면 여기에는 자연이 없어요. 그냥 가게하고 기업만 있고요. 자연으로부터 뭐가 오고 자연으로 뭐가 나가는지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나 도서관이나 이제 책방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태경제학이라고 이름 붙인 책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경제학과 함께 생태경제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연과 경제를 다루는 학문이 이미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축적이 되어 왔는데요. 이 생태경제학이나 환경경제학이나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대충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태경제학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아까 환경경제학을 제가 시장경제가 중심이고 자연이 이제 그 밖에 있는 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경제학은 지구 생태계가 중심이고 인간의 경제는 그 지구 생태계 안에 부분 집합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뭘 얼마나 많이 끌고 들어와서 경제 과정에다 집어넣고 또 경제 과정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자연으로 뭘 얼마나 많이 버리는가 이거를 이제 자연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얼마나 많이 충격을 가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그걸 자연이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인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주로 따지거든요. 이제 이런 대목에서 보면 똑같이 기존에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경제학이나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생태경제학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긴 하는데 중심이 다른 거죠. 그러면 생태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자연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경제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경제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주 물리학에서 물리학이나 자연과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리학에서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거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인데 기존의 경제에서는 에너지를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에서는 모든 게 다 가격으로 환산이 되는데 보통 뭐 이런 물건 하나 생산하는데 에너지 비용은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에너지를 대접해 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땅 속에 있는 석탄석유 가스를 너무 쉽게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에너지는 자연 생태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경제학자들은 자본과 노동을 가지고 상품을 생산한다고 말을 하지만요. 자본과 노동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상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생산 그러면 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적 경제나 이런 거 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생산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하면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의 과정은 형태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가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가져와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그걸 인간에게 쓸모 있는 것으로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은 자연의 것을 변형하는 과정이고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도 우리가 써서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사라지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우리 눈에서는 없어지는 거지만 그게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생산을 우리가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을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자연으로 더 많은 쓰레기와 폐열과 폐기물과 온실가스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는 무한히 계속 한계 없이 순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감당 가능한 만큼만 가져와야 되고 자연이 감당 가능한 만큼만 버려야 됩니다.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인데 원 그림하고 통 그림이 있는데 원 그림은 아까 앞에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가게하고 기업이 무한히 뺑글뺑글 도는 것 같은 영원히 순환할 것 같은 그림이거든요. 이걸 말이죠.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계, 순환계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경제학 책에는 인간의 몸으로 보면 피가 도는 순환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은 순환계 말고 뭐가 있죠? 소화계가 있거든요. 소화계는 밖에서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밖으로 배설을 하는 작용을 해요. 여기 밑에 통 같은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경제학에서는 이 소화계를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생태경제학은 이 소화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밖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갖고 와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고 그걸로 우리 경제를 돌린 다음에 또 다 소비한 걸 밖으로 버리는 과정. 이 소화계가 있어야 경제가 자연하고 맺는 관계가 비로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오는지 얼마나 버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태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도 물리학의 법칙이 관철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경제학의 고유한 법칙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지금 프레젠테이션 이 그림은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많이 봤던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을 통해서 밖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다시 배출합니다. 이걸 이제 흔히들 이제 신진대사라 또는 물질대사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우리 인간도 그런 거죠. 근데 오른쪽에 제가 경제 생산과 소비를 그려봤잖아요. 이걸 보면 경제 과정이 생물들의 물질대사 과정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경제학자들은 인간의 경제 활동을 사회적 물질대사 과정이다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이 그림을 굳이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이런 물질대사 과정을 통해서 어려서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20살 때까지는 점점 더 많은 영양분을 외부로부터 섭취해서 신체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무한히 성장하지 않죠. 성인이 되면 신체적으로는 더 성장 안 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비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더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물론 적게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려도 안 되지만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체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러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는 더 계속 성장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생물의 물질 대사 과정하고 경제 과정이 비슷하다고 하면 경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경제도 후진국일 때는, 우리들의 의식주 생산이 얼마 안 될 후진국일 때는 경제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거,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을 계속 키워서 물질적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한 경제로 가면 더 이상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일정한 수준으로 알맞게 유지하는 게 좋은 상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상태일까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한 3만 5천 달러인데 우리 정도면 적당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미국은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7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미국 정도일까요? 불행하게도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면 그만하면 됐다, 이런 최적점이 없습니다. 많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무한히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태경제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가 만족되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마치 사람처럼 물질적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몇 가지 메타포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흔히들 기후위기 하면 이 두 가지 그림을 다큐멘터리에서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이거 북극곰 이미지하고 불타는 지구 이미지인데, 이 그림은 별로 저는 만족스러운 그림이지 이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에는 경제가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이 그림을 봐서는 경제하고 기후 관계를 알 수가 없고요. 이미 1960년대에 케네스 볼딩이라는, 당시에도 이미 이제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케네스 볼딩이 경제와 자연의 관계를 이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카우보이 경제라는 옛날식 경제 방식인데요. 카우보이는 농장에서 소를 초원으로 푼 다음에 초원에 있는 풀을 다 뜯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옆 초원으로 또 이사 갑니다. 거기 또 황폐화시키면 그 옆으로 갑니다. 절대로 초원을 다시 재생시킬 생각을 하지 않죠. 이게 마치 이제 유럽 사람들이 지난 200년 동안 유럽 지역이 한계가 있어서 경제 발전을 못하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거기서 목화 가져오고 남아메리카 가서 은 가져오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동력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확대했던 그런 걸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카우보이 경제 같은 거죠. 뭐 우리도 7, 80년대 공장 세웠는데 거기가 망가지면, 그 땅이 망가지면 버리고 딴 데로 가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경제를 카우보이 경제라고 케네스 볼딩은 불렀는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지구는 엄청나게 큰데 우리 경제는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게 통했다는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 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미지의 신대륙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무 나라나 침략해서 그들을 노예를 삼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카우보이 경제가 우주인 경제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주선 속에서는 우리가 우주선 안에 있는 물질을 다 써버리면 어디서 조달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껴 써야죠. 그리고 에너지도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정도를 가지고 써야 되고, 밖으로 함부로 뭘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형태의 경제를 우주인 경제라고 불렀고, 더 이상 카우보이 경제식으로 자연을 막 함부로 황폐화시키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심지어 케네스 볼딩은 지구 자체가 하나의 우주선과 같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구의 에너지와 물질을 망가뜨려 버리면 인간에게 플랜 B는 없기 때문에 지구를 하나의 우주선처럼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경제 개념을 좀 바꾸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허먼 데일리라고 하는 생태경제학자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경제 스타일을 이제 비어있는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왼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정육면체가 지구입니다. 이제 지구 위에 조그맣게 배가 떠 있죠. 그게 인간 경제인 거죠. 경제는 되게 인간의 경제 보면은 작은데 지구는 거의 무한할 만큼 크게 보였던 세상. 이게 한 이제 7, 80년 전에 세상만 해도 이렇게 됐던 거죠. 우리도 6, 70년대 경제 개발할 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 세워서 매연을 내뿜어도 하늘이 워낙 크니까 조금 있으면 희석돼 버리고, 그리고 강에다가 오염수 막 버려도 강이 워낙 크고 바다가 워낙 크니까 이제 희석돼 버리는 것 같잖아요. 지구는 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변한 겁니다. 지구는 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인간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제 여러분 뭐 요새 이제 한겨울 들어갔으니까 미세먼지 충격을 받을 텐데,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부터도 와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우리를 떼면 미세먼지가 바로 우리가 느낄 정도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심하면 화력발전소 한 10여 기를 일시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실제로 괜찮아져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경제 활동이 지금 상당히 큰 지구에 타격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의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지구에서 에너지나 자원을 마음대로 또 끌어오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곧바로 지구 생태계가 충격을 받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왼쪽처럼 지구는 무한히 큰 것처럼 사고하고 앵간하게 우리가 경제활동하다가 지구를 망가뜨려도 지구는 금방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성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특히 언제부터 그랬냐면 1950년대부터 그랬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석탄만 쓰는 게 아니고 석탄, 석유, 가스를 한꺼번에 다 쓰고, 우리나라처럼 석유 안 나는 나라들은 대형 유조선을 통해서 중동에서 그 석유를 가져와서 쓰고, 이제 이러면서 여기 그래프들 제가 9개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막 뒤쪽으로 가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 195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1950년대부터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생산 규모를 늘렸는데요.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경제 규모가 64배쯤 커졌다고 그래요. 경제 규모가 2배만 커져도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1950년대만 해도 지구 위에 굴러가는 자동차가 4천만 대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지구 위에 굴러가는 자동차는 무려 15억 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굴러가는 자동차만 해도 2,500만 대가 넘은 게 2, 3년 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1950년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류가 거대한 가속의 시기를 통과한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대한 가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새 인류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겠죠. 인류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세금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세금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11,700년 전부터 최근까지를 홀로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0,000년 동안 기후가 예외적으로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에서 예외적으로 따뜻해서 농사를 짓기 딱 좋았던, 그래서 인간이 문명을 만든 거죠.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었던 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을 쌓고 언어도 만들고 이래서 그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11,000년 전부터 지구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이고 규칙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은 기후 덕분이라는 건데, 이 따뜻한 기후가 이 1950년대부터 깨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1800년대에 비해서 그 평균 온도가 한 1.3도까지 제가 올라갔다고 도입부에 말씀드렸잖아요. 1.5도까지 올라가면 인간의 삶에 위협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구의 기후 조건을 바꾸는 게 인간이 된 거죠. 자기가 문명을 이루도록 조건 지어졌던 그 온화한 기후를 역사상 11,000년 만에 처음으로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그 기후를 이탈시킨 건데, 그래서 이제 인류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인간이 지층 구조를 바꾸고 지구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주요 행위자가 됐다는 뜻이고요.
내년 8월 30일 날, 그러니까 내년 8월 달에 부산에서 세계 지질학 총회가 열리는데 어쩌면 그때 내년 8월 달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공식적으로 지질학자들이 인류세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변했고요. 그 결과 중에 한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 오른쪽에 제가 타워 2개를, 빌딩 2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저거 녹색 빌딩은 뭐냐면 자연이 매년 만들어내는 자연물들의 무게를 다 합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커지고 고기 번식이 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그런 거 무게를 다 합치니까 저 녹색 빌딩 높이만큼 되는데요. 그 옆에 회색은 뭐냐면 짐작하셨겠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공물의 무게를 다 합친 거예요. 근데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지구상에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연물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의 합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딩 짓고 자동차 만들고 뭐 기차 만들고 이런 물질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지구는 지구는 인간의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지구가 힘들어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이거는 에너지 쓴 거예요. 에너지 쓴 것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쓴 결과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 거고, 그래서 지금의 기후위기가 폭발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사용량이 최근에 더 많이 쓰이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러면 경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꼭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제도 성장시키면서 기술 혁신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있지 않냐, 이제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면 뭐 오죽이나 좋겠어요. 경제 규모도 계속 키우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는 줄이고.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비슷하게 그렇게 가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고 내려가는 거는 온실가스인데, 이거 독일 사례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온실가스가 매년 1%씩 줄어드는 그림인데요. 지금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매년 온실가스를 7%에서 8% 정도 줄여야 된대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줄여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 왼쪽 그림도 아니고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면 온실가스도 늘어나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기후위기를 무시하고 그냥 경제 성장만 먼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기후학자들이나 생태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를 키우면 더 이상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거는 멈추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맨 왼쪽 그림이 딱 그런 건데요. 지금은 이미 맨 왼쪽 그림을 넘어갔대요. 넘어가서 이제 가운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생태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막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거죠. 기후위기가 왔다고. 근데 일단은 그 안전선은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한테 남은 선택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냥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후붕괴와 사회붕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요. 생태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질주하지 말고, 그래서 충돌하지 말고, 그럼 앞에 벽에 충돌한다는 거죠. 기후위기라는 벽에. 그러지 말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자는 거죠.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요 가운데 지구의 수용 가능한 범위가 조금 넘어가긴 했지만 그 수준에서 어떻게 수습을 해보는 게 기후도 막고 우리 경제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생태경제학이고요. 여기 그림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생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 인류가 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는 생태경제학이 제안하는 대안들은 포스트 성장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성장으로 규모를 키우기보다 지구의 수용 능력 한계 안에서 경제를 잘 관리하자, 이제 이런 건데, 이런 대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탈성장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탈성장 대안만 있는 건 아니고, 탈성장 대안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미 한 50년 전부터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허먼 데일리 같은 경제학자들이
정상 상태 경제라고 하는, 여기서 정상은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맨 꼭대기에 와 있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 이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이코노미, 그래서 정상 상태 경제를 주장해 왔고요. 탈성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세다, 이제 너무 성장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그래서 그냥 포스트 성장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도넛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경제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우리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정상 상태 경제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그래프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 일정한 수준으로 그걸 유지하자는 거죠. 그 수준은 이제 지구가 견딜 만한 수준이죠. 지구가 견딜 만한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재생 가능한 자원, 뭐 남목재라든지 물고기 같은 거는 계속 내버려 두면 재생되잖아요. 그거는 재생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1년에 100마리를 바다에서 물고기가 새끼를 낳는데 200마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1년에 10cm씩 나무가 성장하는데 20cm씩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일정하게 그 지구의 물질량 범위 안에서 몇 퍼센트냐, 2%냐, 3% 성장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고요. 여러분께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도넛 그림처럼 생겼습니까? 이게 도넛 경제학, 그러니까 영국의 옥스판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제안한 건데요. 이 도넛은 안쪽에 진한선하고 바깥쪽에 진한선 두 개가 있죠. 이 그림 보시면 안쪽에 진한선은 사회적 안전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서울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서울 시민들은 이 연두색 선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 도넛의 안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나 마포구의 미션은 뭐냐면, 공공정책의 미션은 시민들이 안쪽으로 빠지지 못하게, 그게 이제 플로어를 깔아주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게 끝이었죠. 공공정책은 대체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시민들이 일정한 사회적 안전망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 이거였는데요. 이 도넛 경제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선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깥 선도 넘지 못하게 막아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천정을 씌운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태적인 재난,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공정책이 경제성장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바닥을 깔아줘서 시민들이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한쪽으로는 천정을 씌워줘서 기후재난이라든지 생태적인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만들어서 저 연두색 선안에 머무르게 하는 게 이제부터는 공공정책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도넛 모델은 특히 이제 도시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2020년에 암스테르담에서는 아예 코로나 이후의 회복 모델로 공개적으로 도넛 모델을 암스테르담의 이후 비전으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고, 최근에는 뭐 코펜하겐, 브뤼셀, 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이 모델을 채택하고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진짜로 경제 성장을 안 하고도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뭐 재정도 부족해지고 뭐 이러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성장하지 않는 경제가 지속 가능한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이제 이 그림은 캐나다 경제를 50년 동안 미래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의외로 안전하게 잘 견뎠다고 해요. 잘 견뎠다고 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잠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유럽에서도 이런 미래 시나리오를 성장하지 않는 경제의 가설을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마칠 때가 됐는데, 탈성장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안 한다는 거는 경기가 침체한다는 얘기고, 경기가 침체하면 실업도 생기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그럴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이 경제가 마이너스로 빠진다는 건데 성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근데 이 생태경제학자들이나 탈성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경제를 성장하려다가 실패한 경제 성장, 그게 경제 침체죠. 이거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안 하기로 작정한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탈성장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장난 같기도 한데 사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안 하기로 작정한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언제였냐면 3년 전에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 2020년 3월 13일 날 WHO에서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락다운을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 가지 말고 웬만하면 재택근무하고 공장도 문제 있으면 셧다운 시키고 학교 애들 보내지 말고 공연하지 말고 해외여행 가지 말고 심지어는 뭐 카페나 이런 거 영업 제한하고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경제는 마이너스에 빠집니다. 그거 다 알고 있었죠. 정부가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왜 그렇죠? 시민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1% 성장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경제가 마이너스 빠질 거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탈성장을 시킨 거죠. 근데 예상보다 혼란이 적었죠.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상인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조치들을 예방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기후위기에 비하면 이제 미니 기후위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기후위기에 직면하면 그 이상의 조치도 사실은 취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탈성장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약 60만의 법인 기업이 있고 뭐 개인 사업자까지 합치면 수백만 개가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모두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이 저한테 손 들고 그럼 우리 기업도 성장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셔야죠. 더 성장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 성장 하잖아요. 경제 성장 하는데 그거는 그로스로, 그러니까 국민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와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망하는 기업도 있고요. 쇠퇴하는 기업도 있고 막 새로 생기는 기업도 있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당연히 탈성장하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상태도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그런 거고요. 그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떤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망하고 어떤 기업은 쇠퇴하고 이런 거거든요. 요점은 뭐냐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 발전소라든지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줄이고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렇게 이 규모들을 줄여나가야 되고 반면에 녹색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재생에너지 쪽이라든지 뭐 재활용 쪽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런 거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죠. 소비도 굳이 소비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이제 쭉 줄여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기본 소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가 필요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 소비를 증진시켜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탈성장은 전체 국민경제적으로 사이즈를 키우지 않는다는 것 뿐이고요. 이 안에서는 생산 쪽에서도 줄어드는 생산이 있고 늘어나는 생산이 있고 줄어드는 소비가 있고 늘어나는 소비가 있다고 하는 걸 그걸 이제 염두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는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고 그리고 복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오히려 늘리는 게 정답인 거죠. 요런 컨셉을 시민들의 실천으로 이제 뭐 돈업 경제나 이런 것들은 그걸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시민 차원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유럽에서 최근에 1.5도 라이프 스타일 캠페인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시민들 삶을 보면 어떤 거는 1.5도를 지키기에는 온실가스를 과하게 배출하는 삶의 영역이 있고요. 어떤 거는 또 그 기본도 미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한 거는 공공정책을 통해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미치지 못하는 거 적은 거는 보편 서비스를 통해서 올리고 이래서 요 공정한 소비 공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교통, 주거, 식량, 여가, 서비스, 소비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을 보면 1.5도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가는 거는 이제 혼자서 내연기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규제를 해야 되겠죠. 뭐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심한 거는 이제 비행기 타는 거,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는 거. 그래서 생태경제학자들은 어떤 제안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한 번 타는 것보다 두 번 타는 거, 두 번 타는 것보다 세 번 타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인센티브 제도는 비행기를 많이 타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예요. 그거는 이제 뭐 항공사 영업용이라서 할 수 없다고 치는데, 그래서 생태경제학자들은 비행기 많이 타면 할증제를 부여하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타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또 못하게 억압하기만 하면 실제로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밑에서 올려야죠. 대중교통 이런 걸 거의 무료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버스 늘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늘리고 이런 쪽으로다가 아래 걸 또 올려줘야 되는 거죠. 위에 걸 내리고 아래 걸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고요. 이거는 시민적인 실천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이런 쪽에 있는 일부 셀럽은 자기가 1년에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를 절반으로 줄이는 캠페인을 하겠다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그림은 한국은 없는데 몇 나라들이 이제 이 시민들이 어디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음식, 주거, 그 다음에 이동, 교통, 그리고 이제 상품 소비, 뭐 이제 이런 쪽인데요. 캐나다 같이 이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 이동 쪽에서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이렇게 대중교통이 좀 발전해 있는 쪽은 오히려 하우징 쪽, 주거 쪽에서 난방하고 뭐 조리하고 할 때 쓰는 가스 소비라든지 전기 소비 때문에 많고 이제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적인 실천들도 유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조금 우리가 그동안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거 아는데 내가 텀블러 갖고 다니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말고 뭘 해야지? 이제 이런 질문을 조금 더 경제적인 활동하고 연결해서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생태경제학은 기후 얘기하고 경제 얘기를 너무 이렇게 충돌하는 거, 대립하는 거,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걸로 보지 않고 이 두 개를 엮어서 어떻게 시민들이 기후도 잡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전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그런 안내 또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써버렸네요. 예, 제 얘기는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